안녕하세요. 무상브루시입니다. 오늘 시장 괜찮게 끝났죠? 오전에는 안 좋았던 것 같았는데, 잠깐만요. 어디 있지? 업종별이? 이거는 해외고, 어디 갔나? 또 지웠나? 지웠나봐요.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전고 돌파해서 쭉 가죠.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주포 마음이니까 세력 마음이죠. 그 세력이 어떤 일반인들의 소수의 일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코스닥 전고 돌파했네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 다 전고를 돌파했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내 종목도 같이 올라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수익 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대신에 오늘이 아니고 어제나 그제 좀 올랐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다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죠. 근데 YIK는 오늘 많이 빠졌네요. 이때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제가 영상 녹화를 했는데 뭘 잘못 만져갖고 녹화가 이상하게 돼서 못 올렸어요. 못 올렸고 보면 이제 이분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인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럼 제가 답변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이제 대림검설하고 웹캐시에 대한 적정 가치를 한번 구해봤는데 쉽지 않은 거죠. 웹캐시는 상당한 고평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대림건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평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녹화한 영상이 뭐냐면 가치주하고 어떤 성장주하고 이렇게 나눠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라고 봐요.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나누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보통 가치주는 PBR이 낮은 주식을 보통 가치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성장주는 보통 퍼나 PBR이 높은 거를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맞지 않다. 가치주든 간에 성장주든 간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익 증가가 나와야 된다. 물론 이익 증가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오르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 포지션을 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저는 정치 테마주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언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사면 되긴 하겠지만 굳이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계속 깨지면서 경험을 만들면 나중에 잘 하겠죠. 근데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이익 증가하는 기업 대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좋은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시장에 올라갈 종목들이. 근데 내가 여기에 제 능력상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거에다가 내가 집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치주든 성장주든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기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예술이라든가 세련됨이라든가 전자음이라든가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쵸? 그냥 저는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고 20,000원에 팔기를 원하는 거지. 무슨 뭐 어떤 그 선비정신 이런 그 어떤 유교 사상 이런 거에 입각해갖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죠. 예, 물려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가치준이, 성장준이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면 이유야 상당히 많지만 무조건 이익 증가가 돼야 된다. 이익 증가가 되면 높은 확률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분이 헷갈리는 거죠. 저번에 제가 영업무역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저 영업무역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도 낮습니다. 예, 잘 이해도 몰라요. 그냥 영업무역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글로벌 뭐라고 그러죠? 글로벌 오다 주는 사람? 하여튼 뭐 K2라든가 뭐 이러한 그 글로벌 아웃도어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에서 영업무역한테 야, 그 패딩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패딩 만들어 와라. 내가 좀 팔게.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갖고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전에 스캇 브랜드를 인수해서 자전거를 판매하는데 스캇 브랜드는 또 입장이 반대예요. 영업무역이 오다를 내립니다. 자전거 OEM 업체한테 야 이러이러한 자전거 만들어봐. 내가 좀 팔 거야 이번에. 그래서 뭐 이번에 뭐 5만 대 주문, 10만 대 주문 하면은 OEM 업체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스캇이라는 회사에서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팔 거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면 항상 PQC를 생각하셔야 돼요. PQC. P 가격이죠. 프라이스. Q 퀀티티인가요? 네, 퀀티티 물량, 판매량을 말하는 거고 C는 코스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우러져서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분석한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P 잘 못 올려요. 예, P 잘 못 올리고 Q는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고요. C는 잘 통제가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오더를 줄 때 그냥 무식하게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의류 OEM 업체들은. 그래서 이 영업무역의 장기 그 추이를 보면 이러한 추이를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현재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31,15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31,150원에 거래되는데 되는데 이 ROE 추이를 봅시다. 영업이익 추이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600억, 1,800억. 이제 여기서 아마 회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 바뀐 거고 아마 연결로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1,800억? 그러면 이 기업은 1,800억에서 뭐 한 2,3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요. 버는 게 최근 거의 10년간.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평균 이 정도는 버는구나 이 기업이. 그래서 아주 싸게 거래될 때 사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닌 거죠, 얘는. 그리고 ROE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자본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BPS 라인을 보시면 되겠죠. 13,000원, 15,000원, 2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더블 수준이니까 영업이익은 고정이 돼 있는데 자본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당연히 ROE는 반토막이 나겠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쵸? 얘는 반토막이 더 낫네요. 그쵸? 앞으로 뭐 개선될 여지가 있죠. 스캇 자전거 잘 팔면. 그래서 이런 기업은 흔히 말하는 가치주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치주. 그렇죠? 이런 기업 가치평가 쉽습니다. 적정 가치 구하기도 쉽고.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코로나 같은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얘는 1800억에서 한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벌어낼 겁니다. 그럼 밸류에이션도 그 범위 안에 있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저는 이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퍼 10배를 준다고 하면 영업이익의 8배 정도가 적정 가치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를 적정 가치라고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2,300억 찍었고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 의류 쪽은 안 좋았지만 스캇 자전거가 많이 팔리면서 현재 2,100억을 찍었으니까 작년 수준의 영업이익은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얘는 누가 내년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아무리 못 벌어도 1,500억, 1,600억 정도는 벌 수 있겠네. 이런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서 그 1,600억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영업이익의 10배를 그냥 적정 가치라고 정했으니까 1.6조 정도가 적정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1조 3,8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1조 3천억 나누기 1.6조 하면 안전마진이 20% 확보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내가 보수적으로 예상을 했는데도 물론 이런 예상이 틀릴 수도 있죠. 어때요? 저는 이런 기업이 보이면 사놓고 보지도 않아요. 주가 흐름을. 관심도 안 가져요. 왜냐하면 그냥 때 되면 올라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는 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기업은 그냥 싸게 거래될 때 사놓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이 사면 안 되는 때는 뭐냐면 차트가 바닥에서 많이 떴을 때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바닥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0.65배고 PBR 평균 하단을 보더라도 올해를 제외하면 0.65배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서 갖고 있죠. 뭐 신경을 안 씁니다. 네. 나중 되면 올라갈 거니까 뭐 30-40%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100% 200%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30-40%만 올라줘도 그냥 땡큐하고 저는 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주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얘 영업무역이 이익 증가가 나올 때 사면은 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 분기 실적을 보면 3분기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거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로 이 스캇 브랜드 자전거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 프로모션 이런 거, 이벤트 이런 거를 안 하는 바람에 비용도 많이 줄었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뭐 보면은. 근데 저는 이 자전거라는 수단이 앞으로 잘 안 팔릴 거다?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샀겠죠. 만약에 자전거가 일시적으로 판매된 걸로 판단했으면은 뭐 굳이 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좀 더 지켜보고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업무역 같은 기업은 저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예요. 가치주. 그래서 이렇게 이익 기준으로 하면 뭐 많이 떴지만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뭐 거의 바닥 수준이잖아요. 그쵸? 바닥에서 조금 올라 있는 수준이니까 얼마든지 사서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뭐 저는 성장주 가치주를 나누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기업을 나누냐면 그냥 한 가지로 나눠요.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 이 한 가지로 통일합니다. 예, 오로지 이것만 봐요.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이에요. 증가할 주식도 잘 안 봐요, 이제는. 왜냐면 제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증가할 게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보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주식만 봅니다. 왜냐면 제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종목이 엄청 많아요.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 이런 주식은 어떻게 투자할까? 우리 현대차를 제가 오늘 오전에 샀어요. 네, 현대차를 제가 오늘 오전에 샀습니다. 기아차는 예전에 여기서 샀다가 다 팔았는데, 뭐 기아차도 사도 괜찮은데, 이제 차트를 보면 제 눈에는 현대차가 훨씬 더 예뻐 보여서 이제 산 거고, 기아차를 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볼까요? 기아차 보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거의 3배 상승.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예요. 그쵸? 현대차도 65,000원에서 거의 3배 상승했네요. 그러면 보통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못 사요, 이런 거를. 야, 바닥에서 3배나 상승했는데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죠, 이제는. 왜냐면 어제 했던 말을 다시 하려니까 이거 힘드네. 기아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952억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따져보면 뭐냐면요. 실제로는 1조 2천억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3분기에 확 달라졌고 영업이익도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근데 발표한 영업이익은 왜 1952억이냐? 뭐냐면 3분기에 세타 엔진 충당금을 1조 2,600억을 반영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충당금 반영을 안 했으면 영업이익이 거의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겁니다. 그냥 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빅백스를 했다. 정의선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빅백스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을 일회성으로 보는 거죠. 물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충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과는 다른 매출액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어닝 쇼크를 냈지만 똑같이 충당금 때문에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1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익 증가를 보여준 거예요. 뭐 회계상 발표한 거로는 아니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익 증가를 보였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 판단은. 그리고 어제 현대자동차가 eGMP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를 상세하게 써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으로 18분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5분 충전인가 10분 충전에 100km 가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자체를 전기차 모델로 했기 때문에 내부에 넓은 공간감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중심 설계, 전용 세시 기술로 주행 성능을 개선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도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해서 주행 성능을 개선을 했고,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거고 원가 절감이 되고 시장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매스로 팔면 많이만 팔면은 여기에서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100만 대 이상 판매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렇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율주행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전기차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를 다 바꿔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다 판매 금지가 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만드는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은 결국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먹겠죠. 다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친환경차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죠. 전기차 판매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 수소차는 경쟁자가 도요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강력한 그 기술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6500 현대차가 오늘 1965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인가? 41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맞네요. 41조 거의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PBR로만 보죠. 현재 PBR이 0.55배입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과거 PBR을 보면 0.55배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최근 보시면 0.55배면 거의 상당 레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바닥에서 300% 정도, 300%가 아니라 3배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평가로 접근하면은 적정 가치를 구하면 항상 고평가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표된 영업이익으로 보면 올해 누적으로 5,900억밖에 못 찍었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42조 정도 되고 물론 작년에는 3조 6천억 정도 벌었으니까 이거의 10배를 적정 주가로 한다 그래도 지금 높죠. 오버밸류가 되기 때문에 적정 가치보다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바닥에서 3배나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물론 뭐 빅백스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얼마 벌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은 이제 못 사잖아요. 이런 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꼭대기에서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추세 매매를 이 주가의 상승 추세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제가 여태 말씀드렸죠. 현대 기아차의 현재 영업사항, 비즈니스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회계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다. 현대기아차가. 그쵸? 예. 이겁니다. 추세매매의 기본은 이거예요. 이익이 증가를 하면은 주가도 상승한다.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정확한 가치가 얼마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아예 하질 않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현대차의 실적이 꺾이면 익절이든 손절이든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현대차의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계속 보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매를 계속 나가겠죠. 예,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도 손절이든 익절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은 뭐냐면
현대차의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보유입니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가 중요한 지점을 깬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익절이든 손절이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봐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냐? 답이 없어요, 답이. 매도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적정 수준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매도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기업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가치 평가하는 방법, 예, 이 기업의 평균적인 가치를 구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다음에 매수를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 그런 기업이 있는 거고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기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력자들 사이에서 많이 매매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 팔고 나가서 없는데, 얘가 시총이 지금 6,030억이에요. 시총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시총이 6,030억인데, 얘 3분기 실적 볼까요? 예. 겨우 720억에 영업이익 32억 냈습니다. 예. 이 매출에 720억하고 영업이익 32억은 이 시가총액 6,030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누적으로 128억 정도 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거의 30배를 줘야 되는 거죠? 아닌가? 잠깐 몇 배를 주는 거야 지금? 3분기 누적으로 6030 나누기 128억 47배입니다. 3분기 누적으로.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무증이라는 호재가 있기도 했지만 이때 무증 전에도 이 친구는 주가가 우상향이었어요. 계속. 네, 우상향. 왜 그랬을까요? 싸서? 싸서 그랬을까요? 물론 2,000원이었을 때는 이거 4배 이하 가격이니까 6,000 나누기 4 하면은 이때 1,500억이었네요. 예, 1,500억이었으니까 3분기 누적으로 128억 찍었으니까 2,000원에서는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수록 계속 비싼 가격이죠. 예,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은 다름 아니라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이분이 물어보신 것도 웹캐시잖아요. 웹캐시. 얘가 경리나라거든요. 5천억이에요. 5천억. 얘도 분기 실적을 보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 5천억을. 네. 매출에 겨우 180억에 영업이익 40억인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누적 영업이익은 93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심리예요.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예요. 생리. 예.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어떤 사람의 심리, 행동 심리학? 뭐 그런 거.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기업마다, 이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분석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PQC를 분석하면 되는 거고, 가치 평가를 할 것인가,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기 없나? 독립실행이 얘는 차트는? 차트 독립실행이 없네. 잠깐만요. 그러면 요걸로 좀 바탕화면을 가리고
제가 원래 그걸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응? 버렸나? 잠깐만. 버렸나 보다. 버렸네요. 그거를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자, 여기 있네. 이 친구가 직장인 친구인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카톡 모임에서 만난 지 꽤 됐죠. 작년부터 만났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측은지심이라고 할까요? 좀 좋게 표현하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줬죠. 몇 가지 팁을 줬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만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추세 매매에 대한 것을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3월 달부터 만들어낸 수익률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 무상보리심에 추세 매매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그 추세 매매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 분석, 추세 매매 분석 이런 책을 읽고 제가 정리한 것 뿐이에요. 이 친구가 수익률을 달성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차트 분석이라든가 어떤 추세 매매 이걸로 낸 수익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가치평가 못할걸요? 지금도? 물론 이제 합니다. 하기는 나름대로 하는데 그거는 자기만의 가치평가지.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 줄 리 만무하니까 우연찮게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수익률을 낸 이유는 뭐냐면 기업 선택이에요. 기업 선택. 예. 이 친구 손절 많이 합니다. 예, 손절도 엄청 많이 해요. 저도 물론이고 저도 손절 많이 합니다. 이번 달에도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 벌써 손절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 샀던 것들 수익 다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돼서 손절한 거예요. 기업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떤 기업 선택했는지 또 궁금하죠. 어떤 기업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기업을? 아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지 않으니까 대답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예,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이 달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난 뒤로 바뀐 게 뭐냐면 기업을 고르는 시각이 달라졌겠죠. 예, 어느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예, 여러분한테도 이 친구한테만 뭐 특별한 거를 가르쳐 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 영상에다가 저는 다 말하거든요. 그냥 영상에. 예, 요거요. 그냥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려면 매출액이 증가해야겠죠.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현대차를 매수했거든요. 오전에
뭐라 그럴까요? 저는 현대차의 적정 가치가 얼마일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없냐면 모르기 때문에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적정 가치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한 7, 8년을 고민한 것 같아요. 7, 8년을.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7, 8년, 물론 이제 뭐 제가 그다지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나는 구할 수 없구나. 그거였습니다. 판단이.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이 게으른 가치 투자입니다. 게으른 가치 투자. 예. 벤자민 그레엄에 입각한 월터 슐로스가 한 그런 투자법이죠. 그리고 근데 이 투자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들이 다 움직이질 않아 얘들은 평소에.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시작한 매매 연구한 게 추세 매매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일로 다 넘어왔죠. 예, 요거는 진짜 소수만 합니다. 작은 금액으로만. 지금은 이쪽으로 다 넘어와 있는 상태고 온 신경을 다 여기에 쓰고 지금은 여기에 이익 증가가 나오는 기업이면 여기도 같이 사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잘 하실 수가 있고 진짜 이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합니다. 예, 시간을 제가 진짜 몇 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은. 앞으로는 이익 증가하는 기업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예, 앞으로는 다른 기업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뭐 테마주 무슨 뭐 바이오를 뭐 약을 개발하면 뭐 떼돈을 번다 어쩐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냥 이익 증가에만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리고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의 주제가 뭔지 모르겠네.